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어우, 이 책 겉표지 되게 멋있는데요? 예, 멋있죠. 네. 겉표지 그림. 안에 그림도 멋있을 거예요. 네, 네, 안에 그림도 뭐. 네. 그림 다 이런 풍으로 그려져 있어서 되게 그림 보는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림책입니까? 아니 제목 다 떠있어. 제목 이미 밖에 다 떠있어. 이미 밖에 떠 있어. 소용이 없어. 네, 이미 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필경사 바틀비 뭐 이러면서. 나만 바보 된 거잖아 이거 그러면. 제가 몇 번 해가지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죠? 예. 이거 필경사 바틀비는 꽤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서점에 검색해 보시면 번역은 여러 종이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은 여러 종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번역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이게 어떤 풍으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 작품이라서 번역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제가 굳이 문학동네 작품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책의 편집자를 알아요. 아니 번역 얘기하셔서 지금 번역이 아니고 번역은 번역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의 어떤 투나 아니면 번역의 어떤 되게 미세한 뉘앙스들을 결정하는 건 편집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편집 중요해요. 출판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작품의 번역이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시는 작품들이 있으면 그런 작품들의 대부분은 편집자가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자는 사실 거기까지는 커버를 못해요. 이거 비슷해요. 예. 음반도 작곡가보다 프로듀서 이름이 그 사람이다. 갑자기 요즘 음반 얘기하니까 YG가 떠오르네요. 나 진짜. 자, 이거 편집 누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네, 책임 편집자. 또 그냥 편집 몰라. 그냥 편집은 몰라. 책임 편집입니다. 책임 편집자가 후배예요. 김경민님. 네. 후배인데 지금도 편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미학과 대학원을 간다는 얘기는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게 2011년 1월 1판 4세까지 찍었네요. 2012년에 찍었으니 아마 지금 더 나갔겠죠. 더 몇 세 더 찍었으니까 이거 많이 팔렸네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팔렸죠 책이. 이 그림이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이 책을 굳이 선택을 한 이유가 물론 대부분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은 꽤나 꼼꼼하고 그리고 문체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메이저급 출판사들에서 편집자를 하는 사람들은 믿어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게 이제 개인 성향들이 조금 겹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책과 어울리는 편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편집자가 아닌 경우에 이를테면 막 책 자체의 무게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어두운 분위기인데 편집자가 막 살랑살랑해. 상쾌발랄. 이러면 어쨌든 편집자는 그걸 낮추긴 낮추지만 다 감출 수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이 책의 편집자는 이 책의 분위기가 너무 잘 맞는 바틀비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 그런 거 정도는 아니고 그런 편집자인데 이제 사실 편집자의 그것도 있고 그럼 나는 열아일기를 번역해야 돼? 편집해야 편집자는 돼? 일단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 네, 아주 꼼꼼하게. 그래요? 그냥 출판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럼 그 직업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직업이네요. 그럼 편집자는 진짜로 뭐 하나 실수 없이 정말 꼼꼼하게. 요새 제가 이거 들고 나온 것도 요새 저기 보고 있는 드라마 그 로맨스는 별책 부록. 그래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그게 그러니까 저기 뭐지 출판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출판사에서 뭐 편집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 업무 지원팀으로 들어간 이나영이 주인공이거든요. 이나영이 거기서 이제 업무 지원팀으로 들어가서 이종석과의 로맨스가 이렇게. 그래요? 그런 이나영 좀 오랜만에 나왔네. 네,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리는데 편집자의 고충들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걸 보다가 편집자에 관한 책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냥 보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띄었어요. 요거 편집했던 애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고 딱 보니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필경사 바틀비라는 책은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이건 학생들도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냐? 모비딕이 있죠.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모비딕의 작가죠. 모비딕은 사실 허먼 멜빌의 작품은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영어로 읽는 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영문학 작품 중에서 번역해도 되고 그 영어로 읽어도 되고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 이 허먼 멜빌 적어도 허먼 멜빌의 작품은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영어로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영어를 못하니까 뭐 한글로 읽어야지. 근데 그 한글로 읽는 것 중에서 그래도 번역도 괜찮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데 읽다 보면 앞에 또 가야 돼. 앞에 뭐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갔는데 못 찾아. 모비딕은 정말 진흙탕 같은 뻘 같은 작품. 뻘 같은 작품이라 진짜 읽다 보면 이게 진짜 한 일주일을 잡고 안 자면서 읽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중간에 끊어지잖아. 그럼 앞으로 또 가야 돼. 맞아요. 진짜 안 돼요. 근데 분량도 엄청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분량도. 그 사용된 단어 자체가 단어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다양하거든. 그 안에 그 배 막 그런 가는 게 막 장난이 아니거든 단어들이. 고래 설명하는 장면에다가 막 배 설명하는 장면에다가 이게 막 이걸 지금 우리가 소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백과사전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번역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번역된 거 보면 더 오리무중이에요. 더 이상한 거야. 더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이 말이 맞아? 왜냐면 이게 이 찾아서 보는 것보다 모비딕을 하는 거는 막 이렇게 사실 그것도 있어. 내 예전에 그 세네카 작품 중에서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래 종류가 나오는 게 있어. 야 고래 종류 난 영어로도 모르는데 그걸 라틴어로 다 써놓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 사전에는 고래 종류가 나오진 않거든요. 안 나와요. 그럼 영어로 된 사전을 찾아야 되는 거야. 라틴어 영어 사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 영어 사전을 찾았더니 영어에서도 고래 이름을 막 써놓고 있네. 그거 찾는 거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그 허먼 멜빌의 작품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영어를 읽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여담인데 그런 거 찾으면은 영어 단어 딱 있으면 이게 뭔 년인지 영어 사전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 영어로 된 사전을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몰라. 이걸 또 찾아. 또 찾아. 그럼 처음에 찾았던 단어 다시 돌아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냥 고래를 몰라서 생긴 문제. 이건 얘의 일종이래. 얘는 얘의 종류래. 그리고 돌아가다 보면 얘가 또 나와. 다시 처음 와. 저기 생물학적으로 고래를 구분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허먼 멜빌의 모비딕만 봐도 그 고래의 종류를 진짜 다양하게 나눠놓고 있거든요. 누군가 결정해놓은 걸 보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허먼 멜빌의 작품은 그 모비딕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영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는 기본서라고 생각해요. 그 모비딕을 읽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내가 상위권의 영문과를 가야겠다고 한다면 저는 허먼 멜빌의 작품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번역본이요? 아니요. 원본으로. 근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낼 수 있으면. 물론 이제 그거 증명하는 게 사실 자소서에서 풀어내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영어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그런 욕심이 좀 생겨요. 그게 왜냐면 그걸 읽고 났을 때 그게 실제로 이를테면 만약에 뭐 연대 언더우드 같은 데를 지원한다고 쳤을 때 그런 식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더 증명하기 좋거든요. 야, 근데 만약에 그 모비딕을 또 여담인데 모비딕을 정말 영어로 능수학하게 어느 정도 읽어내고 그걸 소화해내는 애들이라면 진짜 영문과를 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영문과를 가야죠. 걔들은. 그리고 정말로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한 상태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되면 한국의 미래는 밝네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영문과를 가면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을 하겠네요. 근데 이제 요새 영문과 가는 애들은 보통 이렇죠. 모비딕을 한글로 읽고 영어로 올리고 그런 척 하겠죠. 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어쨌든 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은 근대 영문학에서는 사실 거의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이 사람의 모비딕은 초판 3,000부도 못 팔았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그거 딱 써놓고 거의 망해서 죽을 뻔한 지경까지 이르러서 돈 벌려고 소설을 썼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소설을 돈 벌려고 써야 되는 것 같아. 우리 도스토옙스키도 도스토옙스키도 돈 벌려고 이렇게 소설 썼더니 막 대박 나고 이러잖아. 네. 이 인간의 고뇌가 담기려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려고 고뇌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작품들을 썼는데 이 필경사 바틀비는 약간 독특한 작품이에요. 단편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다 해서 그림까지 포함해가지고 요 책으로 치면은 93페이지니까 그냥 아마 책으로 번역돼서 나온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페이지 수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비딕에 도전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이 필경사 바틀비 좀 내용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 읽고 나면 내가 뭘 읽은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되게 쉬워요.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변호사예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사실 뭐 변호사 그러면 되게 막 뭔가 법정에서 막 누구 변호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누구 법정이 문서 정리해주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뭐 욕심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요새는 복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복사를 못 하잖아. 이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요새 하는 복사처럼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서를 베껴 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이제 필경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말로 필경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스크리프너라고 얘기하는데 필경사라는 게 우리말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붓으로 밭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경사를 고용을 하는데 이제 그 필경사들을 다 고용하는데 다 약점이 있어요. 고용한 필경사들이 약점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오후에 애가 좀 이상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애가 좀 이상하고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심부름만 시키려고 데리고 온 애가 있고 그러다가 이 바틀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봤는데 되게 사람이 진중하고 일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고용을 했는데 저 아니나 다를까 일을 너무 잘해. 시키는 딱 고까지만 딱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일이 이제 이 사람 바틀비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변호사가 바틀비 씨 일로 와서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좀 도와 그랬더니 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잠깐 놀랐죠. 안 한다고? 아니 내가 시키는데 왜 안 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좀 도와서 합시다. 그랬더니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I would prefer not to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 문구가 여러 번역본마다 번역이 다 달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을 봐도 사실은 뭐 그 번역에서의 내용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럴 법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적어도 이 번역본에서 이제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시켜.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 옆에 있었던 누군가를 데려다가 그 일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걔를 막 욕해. 그러면서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은 계속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자기 일이면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닐 때는 그냥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일은 계속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일이 돌아가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를 욕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 변호사가 결국 이제 어떤 사태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안 한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나가달라. 그랬더니 안 나가겠다는 거죠. 안 나가겠대. 근데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이 변호사 자체도 되게 우유부단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나가달라. 뭐 돈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 이러다가 돈을 못 주니까 나가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사무실을 빼. 자기가 사무실을 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 사무실에 이 사람 계속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 자리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안 나가. 그러면서 그 원래 변호사가 있던 사무실로 이사 온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 사람 좀 데려가라고. 왜 그 사람 여기다 놔두고 가냐. 좀 데려가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건물주도 막 와갖고 이 사람이 자꾸 건물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면서 이 사람 어떻게 좀 해라. 안 나간다. 그래서 결국 그 건물주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서 구치소에 가둡니다. 구치소에 가둬놓고 경찰이 이 사람이 이제 한번 면회를 가요. 갔는데 경찰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식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먹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사식을 넣어주라고 돈도 주고 했는데 안 먹어요. 죽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끝. 아 이런 사람들이 안 보지.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줄거리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안 하는 편을 택하다가 죽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묘사들이 이게 월스트리트라는 곳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본이 살아가는 곳이구나라는 묘사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이 사람이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때 당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렵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간성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로서 묘사 자체가 되게 유령 같고 음산한 건물의 묘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 달린 걸 굳이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그런 묘사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묘사하고자 하는 그 글의 분위기가 제대로 묘사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림 그린 사람이 하비에르 사발라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린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과 소설이 묶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도 막 저기 볼로냐 라가치 거기서 상도 받았던 작가고 그래서 그림 자체로는 되게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약간 동양화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이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주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들으시면 마치 이 책의 줄거리가 그냥 그렇게 별 갈등 없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줄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그림과 함께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 우울한 분위기가 사실은 그때 당시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었던 자본주의라는 것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묘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경사 바틀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문학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문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예술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학들은 그 문학이 탄생하던 시점에 그 시대상들을 한번 꼬아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직접 보여주는 경우들을 뭐 참여문학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 참여문학 쪽의 책들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꼬아서 그게 하나의 은유처럼 시처럼 작용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학생들이 보고 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읽어내는 연습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저는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비딕이 1851년에 작품이고 이 작품은 1853년 작품이죠. 요거를 조금 알면은 충분히 좀 더 그
생각하시면서 좀 읽으면 시대적인 상황, 이 작가가 쓰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은 조금 더 작품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아마 저작권 없어졌겠죠? 네, 없어진 네. 그림만 저작권 주고. 그림만 저작권 갖고 와가지고. 그럼 이제 이 번역자가 비용을 한 10%는 먹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사실 요것도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이 편집자 자체가 그림 들어가는 이런 책들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연이라는 책에다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플라톤의 향연을 번역한 책에다가 거기서 막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도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이 작품 안에 그 작품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림들이, 그러니까 분위기 혹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림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이해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괜히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림을 보고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림책을 보는 거고, 어른들도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들, 정확하게 그림이 그 텍스트를 묘사하는 책들을 보면 이해도가 월등하게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는 뭐 더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그림이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가 같은 것도 한 번씩 확인해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책 자체가. 그 편집 자체가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뭐 들레즈 나와요. 네, 여기 지금 보르헤스가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나와 있거든요. 카프카를 연상시킨다. 이런 보르헤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카프카를 연상시킨대라고 하면 이미 세 명의 유명한 인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봐야 된다. 편집을 잘한 거예요. 물론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가 이걸 딱 봤는데 들레즈도 누군지 모르고 아간벤도 모르고 지젝도 몰라. 이거 뭐 짓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들레즈, 아간벤, 지젝 중에 한 명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냥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의미 있네요. 이북 옹긴이는 공진호란 분이네요. 예,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전에 다른 책들을 번역하실 게 있는지는 잘 뉴욕에서 모르겠지만, 살았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또 나오는 거야. 이 허먼 메벨이 뉴욕 출신이거든요. 맨하탄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만의 느낌이 있어요. 편집자가 아주 유능하네 진짜. 후배라서가 아니라 응?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파리가 안으로 붙는 이유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정확하게 골랐네요. 뉴욕에서 공부한 사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것도 뉴욕에서 오랜 직장 생활한 사람. 맞아요. 뉴욕의 뭔가 정서를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을 또 찾아내고 또 그런 어떠한 정서를 이해하고 그거를 번역해내고 좋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짧고 짧은 게 좋죠. 짧은 게. 짧은 거. 그림도 있고. 짧은데 임팩트 있어. 이 제목 자체가 임팩트 있는 제목이야. 좋네요. 네, 저는 필승사 바틀비를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잠깐 위대한 개츠비가 이게 멜빌 소설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개츠비? 초반에 그 바틀비는 저기고 직장의 신에 나오는 김혜수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모티브들을 되게 많이 적용해 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개인이 나 이거 안 하는데요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그 최초적인 모습을 연출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그림의 표 이게 한쪽 눈이 이렇게 색을 일부러 칠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딱 보는 순간 아마 이 책이 많이 팔린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림을 전면에 깔아놓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친숙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사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마 이거를 모비딕의 작가 이렇게 안 써서 더 많이 그럴 수 팔렸을 있어요. 거예요. 맞아요. 일부러 뺀 거야. 왜? 안 돼. 이렇게. 뭐 모비딕이하고. 바틀비 모비딕. 근데 저는 이제 모비딕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모비딕을 처음 읽었던 게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친구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 독서 모임 이름이 낭만의 벗들이야. 이 편집자도 그 낭만의 벗들의 일원이었거든요. 오, 매우 가깝네요. 그래서 이제 낭만의 벗들에서 모비딕을 놓고 예. 강독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번역을 잘할 수밖에 편집을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갔어요. 딱 따로 뭐 코멘트를 하거나 이런 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두꺼운 책을 네, 그냥 5명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다 읽을 때까지 계속 시간을 정해서 매주 만나면서 시간을 정해서 계속 읽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 한 3-4시간씩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가지고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제가 한 2년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모임 장기간에 하고 싶으면은 모임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려면 사실 그렇게 몰입으로 해야 돼. 맞아, 중간에 맞아. 안 집어넣어요. 중간에 읽다 보면 남녀 성비 맞춰서 그러고 보니까 성비가 맞았는데. 네, 성비 안 맞추면 그거 힘들어서 안 돼요. 그거 남녀 성비 맞추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읽으니까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술을 마셔. 아니 끝나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마셔. 맥주를 갖다 놓고 목 탄다고. 목 타지. 읽으면서 술을 마셔. 근데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옆에다가 맨날 계속 콜라 아니면 뭐 사이다 갖다 놓고 아니면 차 마시면서 나중에 막 배불러 죽겠는데. 계속 마셔. 돈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모비딕.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학생들하고도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책을 함께 읽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도 그냥 책을 이렇게 왜 우리가 독서 모임 하면 책을 쭉 읽어놓고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할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짧은 책들 하나를 갖다 놓고 뭐 친구들이든 아니면 선생님하고 같이든 모여 앉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내는 식의 독서 모임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자율동아리. 네,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첫 번째 작품으로 이거 하면은 한 학기 동안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한 학기가 읽을 수 있겠죠. 한 학기 정도. 모비딕은 안 되고. 모비딕은 3년 내내 읽어도 못 읽어요. 그건 진짜. 네, 우리는 왜 그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는 거지. 내가 3년 동안 못 읽었어. 그렇지. 나는 3년 동안 모비딕을 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 못 읽어서 4년 동안 읽으려고 그런다. 영문과에서는 4년 만에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요 책 정도는 뭐 충분히 그거 강독으로도 뭐 가능하겠네. 네. 부모님이랑 자녀분이 같이 뭐 읽어도 뭐 재미있을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예. 어머님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책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이게 저 출판사 말씀드렸나? 문학동네. 문학동네요. 문학동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문학동네. 이거 뭐 사실 메이저잖아요. 문학동네 정도 되면 강조 안 해도 돼요. 메이저 출판사이기 때문에. 거대 메이저죠. 거대 예. 메이저. 그러니까 보통 출판사 4대 출판사, 4대 문학 출판사 안에 들어가는 4대 문학. 그런 출판사. 저는 문학동네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저 문학동네를 처음 접한 게 재수할 때였나? 문학동네 개간지가 나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네. 문학동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저는 저기 윤대영 소설을 처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개간지가 되게 많이 나오던 시절이에요. 뭐 창비에서도 나오고 문학사상사에서도 나오고 현대문학에서 나오고 다 현실과학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사서 나올 때마다 전부 사가지고 재수할 때 저는 책 옆에다가 이만큼 쌓아서 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학동네가 너무 두껍고 내용이 너무 많고 표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퀄리티로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꽤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되게 큰 곳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커요. 자회사도 되게 많고. 네. 결국 뭐 성공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도 빨리 책 내야 되는데 나도 자꾸 힘듭니다.
그쵸,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필경사 바틀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재밌고, 짧고, 예, 강렬함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의 활용도는 이미 충분히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짧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시간 속에서 독서록에 쓸 수 있는 요소도 되고, 작가의 어떠한 권위도 보장될 수 있는 책이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얼마든지 이 책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마치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